안녕하세요. 행복론 제 3강 육차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해왔던 이야기들은 이제 노동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택의 기준들을 우리가 좀 한 네 가지 정도로 각각 나눠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 노동의 역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제 몇몇 기준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치 실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의미 있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존중, 또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존중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양한 재능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뭐 아무런 재능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있고 뭔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재능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이제 탤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제 인간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아레테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레테는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잘하는 것들이 어떤 훌륭함이 굉장히 탁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렇게 그 아레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10년 동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 전문가의 수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모든 사물들이 다 아레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아레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책상의 아레테는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간이고 칼의 아레테는 이제 잘 자를 수 있는, 뭐 망치의 아레테는 뭔가를 이제 잘 때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레테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레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했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또 확장해 나갈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 중에 또 굉장히 그 소중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이런 어떤 아레테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 실현, 우리가 이걸 이제 잠재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런 마음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 방향으로 전문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범위들 속에서 그 재능들을 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문화된 그런 어떤 지식 또 전문화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게 될 건데 자 이제 역사상에서 보면 노동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행복했던 사람들 또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문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불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삶의 현장, 특별히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또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들을 좀 강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영역에서 남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양성이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이제 돼 있죠. 굉장히 이제 전공도 세분화돼 있고 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격증도 이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노동 분업 사회에 대한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애덤 스미스의 그 핀 공장 이론이 이제 막대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영국에서 발행되었던 지금은 이제 다른 건데 20파운드짜리 이 지폐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아담 스미스, 여러분 잘 아시는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핀 공장을 이제 묘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The Division of Labor in Pin Manufacturing이라고 이제 돼 있죠.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처음으로 그 효율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핀 공장의 노동 분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산업 생산력과 이제 경제 성장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노동 분업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공정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미분해서 그것들을 나누어서 노동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핀을 만드는 것인데, 자 원래 이제 핀을 만드는 공정을 세분화시키면 한 18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이 이 18가지의 공정을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하나도 만들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18개의 작업을 계속해서 세분화시켜서 한 사람이 한두 가지 업무만 이제 담당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한 5천 개 정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핀 공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또 노동 본업을 통해서 굉장히 그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 마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단조로운 노동의 도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장인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장인. 이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업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책임지고 그런 어떤 명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적으로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적인 그런 수준에까지 그런 어떤 도달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어떤 장인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고,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작업의 일부만 맡아서 이제 끊임없이 그것을 되풀이하는 그런 어떤 반복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또 위험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지 않고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AI를 활용한 이런 어떤 그 로봇들이 대량 배치되면서 오히려 이제 또 인간의 그런 어떤 단순 업무들을 대체해 버리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동 분업적인 사회가 과연 이제 인간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끊임없이 이거는 기계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이제 노동들인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이제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를 되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학문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는 이제 보통 삼학 또는 뭐 사학 뭐 이래 가지고 뭐 기하학, 산술, 문화, 역사 뭐 이런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그 학문들만 이제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수많은 어떤 학문으로 이제 분화가 되고 또 이제 세분화되면서 자기 전공이 아니면 다른 전공에 대해서 좀 무지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식의 양이 너무 이제 방대하고 폭발적으로 데이터들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학문들을 깊이 있게 또 두루두루 이해하는 것이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또 이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우리가 뭐 네이버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링을 통해서 굳이 이제 자기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우리가 여러 학문 분야나 직업을 두루두루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덫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편해졌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정말로 편한 것인가? 그 편한 건 우리 이제 몸이 편해졌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목적으로서의 아르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자기 개발적인 자기 성취 능력들, 자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덫으로서 주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덫에 먹이가 놓여 있죠. 그 먹이를 먹는 순간,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팔다리가 전부 다 그 덫에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거 그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하다, 편하다, 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그 분업화된 업무만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굉장히 편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발휘해야 될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얻게 될 그런 어떤 행복감들을 상실하는 일종의 덫으로 이제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을 하고 발휘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가 행복한 직업 또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들, 여러분들의 다양한 재능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모토라고 하는 직업의 모토 또 이제 일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너럴리스트를 이상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도 그 이제 장인 사회에서 이제 세분화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 들어와서 입학을 해서 장애인이 되기까지 그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이제 스승 밑에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도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 도제 과정을 거쳐서 이 장애인이 이르렀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그 하찮은 단계부터 고급 기술까지 전부 다 이제 습득하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이제 도제 교육 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죠. 어떤 이제 가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책을 제본하거나 또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이제 기술이 됐든지 간에, 자 여러 가지 두루두루 그 분야에서, 물론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전공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식들과 이제 기술들 또 경험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도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제너럴리스트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중세 시대의 그 직업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제너럴리스트의 모습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에 정통하는 이제 직업을 선택한 경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철학자였는데, 이 철학자들은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형이상학, 시, 뭐 연극, 음악, 정치학, 윤리학, 생물학, 동물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가르치고 저술을 하고 또 사람들과 이제 논의를 하는 이런 이제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와서 이제 철학자라고 하면 이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어떤 학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철학자들 또는 이제 철학 교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까지만 그렇지 않았고, 철학자들은 그 말 그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바로 이제 철학인데, 그래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어떤 지식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바로 이제 그 철학함 또는 철학 공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개똥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인데, 그 모든 학문적인 분야를 이제 가르치고 논의하고 저술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날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뭐 전공별로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 아이들에게 이제 전인 교육이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이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단순하게 이론 공부만 아니라 실기도 하고 또 여러 과목들을 이제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대 시대에 있었던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제 철학자들의 역할이 좀 단순화됐긴 했지만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방식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에 정통해야 하는 어떤 직업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예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수도사들인데요. 수도사들은 이제 그 몇 가지 직업을 이것도 이제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독일의 이제 대수녀 원장인 힐데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이제 박물학자이고 약초학자, 뭐 언어학자, 철학자, 극작가, 시인, 작곡가,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그 직업을 이제 동시에 하고 있는 이런 또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을 이제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직업들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칼 막스의 이상적인 노동관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이제 사냥꾼도 낚시꾼도 양치기도 평론가도 되지 않으면서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소를 키우고 저녁 식사 뒤에는 이제 평론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상적인 노동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너럴리스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한다라고 보면 이제 이것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영역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영역에서 뭔가 조금씩 그 초보적인 수준 이상의 이제 중급 정도의 수준을 연마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부딪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경험담을 듣게 되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경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의 고용주 또는 이제 하나의 직업에 헌신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경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1번과 2번의 어떤 그 직업을 이 포트폴리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 한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면 이제 시차를 두고서 이제 계속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리스트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무용수로 살다가 뭐 음반사 음악 감독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 또 그다음에 조각가로 변신하고 나중에 이제 칼럼 작가로 이제 변신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생애 주기별로 또는 아니면 이제 그 생애별로 뭐 20대는 어떤 일, 30대는 어떤 일, 뭐 40대는 어떤 일, 뭐 이런 방식으로 시차를 두고서 다른 일을 하는 전 제너럴리스트가 이제 또 역사상에서 그 행복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직업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한 번이지만 이제 직업 인생은 순차적으로 여러 번 사는 것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지식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직업을 하면서 또 아니면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에 속해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차를 두고서 뭔가 자신의 삶들을 조금 바꿔 나갈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경력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신분의 안정이라고 하는 거, 뭐 경제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평생 직장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이제 빼놓고서는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되면 이제 그 이직을 해서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어떤 이제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첫 번째 직장 이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또 이제 그 노년에 들어서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방식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서 다른 직업 또는 다른 분야의 사고 방식을 터득해 서 그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또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이제 해리백인데, 이 해리백은 이제
1931년 런던 지하철 사무소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제도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그 혹시 런던에 가면 이제 이 지하철 개통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여가 시간에 전기 회로도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지하철 노선도를 이 전기 회로도에 맞춰가지고 간단한 도표 형태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다가 플러스 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전기 회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도표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이제 디자인만 하고 있었는데 디자인 하는 사람이 전기과 뭐 전기적인 거에 대해서 굳이 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뭔가 이제 자신이 그 제도하고 디자인하는데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전기 회로도를 공부해서 이렇게 결합시키는 이 두 영역을 결합시켜서 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직업이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제 가급적 많이 배우고 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한 분야에만 있게 되면 계속해서 그 기존의 가정 또 기존의 틀 이런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정신의 타락이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어,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가가 공학자를 만난다. 전혀 뭐 어울리지가 않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상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거기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그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분야의 지식을 계속해서 응용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그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인체 해부 이런 그림들을 이제 열심히 그리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새와 박쥐의 이제 비행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게 또 비행기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쓸모없다. 지금 당장은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그 탐구죠. 그 호기심이 중요해요. 그런 어떤 호기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 많이 궁금해 왔던 것들을 좀 찾아가고 그것들을 서로 이제 연관시킨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분야에 있지만 그 분야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금씩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여전히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일을 택하거나 이제 직업을 택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이나 직업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돈도 많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직업, 행복한 일, 존중받는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 직업 선택의 그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들. 그래서 그냥 부나 지위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지위를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이런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얄팍한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살아 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강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 일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뭐 4시간 5시간 정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자. 두 번째는 이제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자. 세 번째는 이제 타인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각자의 재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레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달란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 나가려고 할 때 두려워요. 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결여가 이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에머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행복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결벽증을 보이지 말라. 모든 삶은 실험이다. 실험을 많이 할수록 삶은 좋아진다. 엉성한 실험으로 코트에 흙이 묻거나 찢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실패해서 더러운 먼지 속에서 재차 3차 뒹굴면 어떻게 하냐고. 다시 일어서라. 다음번에는 넘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테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실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험을 많이 할수록 삶은 더 좋아진다. 더 행복해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다시 일어나면 된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붙잡고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표, 또 어떤 그 실험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자기가 꾸며 나갈 것인가. 자,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실험실을 차려줄 수도 없고, 여러분 친구들이 실험실을 차려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험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험하는 삶, 또 실험하면서 깨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저술한 책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법칙으로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탄데, 자, 바닥까지는 이제 안전한 보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힘센 두 마리의 그 바닥 가재들이 이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역 다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가재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하는 그 동물들이 이런 어떤 영역 싸움에서 계속해서 치고받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는 이제 회피할 수 없는 굉장히 그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고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이제 3억 5천만 년 전부터 살았던 굉장히 목숨이 긴 그 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3억 5천만 전에도 여전히 이 영역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생물학적인 DNA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에게 남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물도 그러는 것처럼 이제 모든 생물들은 어떤 지위와 영역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이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나 계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어떤 서열 구조를 우리가 이제 타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거죠.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또 실패할 것이 굉장히 뻔한데,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조던 피터슨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 대답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라고 이제 하는 이제 이야기예요. 이제 그 조던 피터슨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화학적 관점에서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이제 패배한 바닷가재하고 승리한 이제 바닷가재의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승리한 바닷가재는 굉장히 그런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깨를 굉장히 넓히면서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팔다리를 쭉 늘어뜨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영역 싸움에서 실패한 바닷가재는 굉장히 위축된, 어깨를 움츠리고 팔다리를 움츠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때 신경세포가 어떤 물질들을 이제 분비하게 되는데, 두 가지 화학 물질이에요. 하나는 이제 승리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분비해 주고 있고, 이제 패배하게 되면 이제 옥토파민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이제 분비하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면 굉장히 우쭐해지고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옥토파민이 분비가 되면 굉장히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굉장히 힘든, 굉장히 상처받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닷가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는 원래 불평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이제 다인의 진화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상위 1%가 하위 50%의 어떤 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억 명의 재산 총액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잔혹하고 야만적인 이런 어떤 분배 원칙이 통용되고 있는 사회가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자본주의 사회도 언젠가 이제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원래부터 인간 사회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본주의는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이제 확장되었었고, 그래서 불과 이제 역사가 이제 200년, 300년도 안 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은 이제 3,000년, 3,500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가 실험을 해 오면서 살아왔었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언젠가는 좀 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죠. 자, 이제 조던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잘것도 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찌질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남은 인생도 다 찌질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찌질하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에는 3번 정도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반드시 이제 찾아오게 될 텐데, 자,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과정 중에 이제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바닷가재의 모습을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승리한 바닷가재처럼 굉장히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항상 패배하고 항상 그 패배한 모습, 패배자의 모습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사고하고 굉장히 이제 그 퇴폐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라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몸가짐, 어떻게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그 현격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깨를 펴고 또 똑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겉모습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어떤 정신적인 존재로서 여러분들의 사고 패턴이라든지 사고 방식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신도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똑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 부담 전체를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받아들인다.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 주어져 있는 순간 굉장히 역경이고 힘들고 부조리하고 정말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그 부담을 내가 지고 가겠다.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 도망가지 않고 내가 그걸 정면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똑바로 선다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또 여러분의 몸도 또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엄마가 달려가서 구할 때 뭐 자동차에 깔려 있거나 이럴 때 그 순간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이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죠. 뭐 9.11 때 그 소방관들도 보면 그 이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250명의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르겠어요. 자기 죽을 거라고 하는 거. 몇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 뻔히 알면서도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방관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이제 정신적인 자세, 정신적인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용을 만났을 때 너무 무서워, 도망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용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게 혹이다, 용이 모아둔 황금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게 이제 똑바로 선다라고 하는 거죠. 똑바로 선다. 자,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서열을 또 차지해야 되고, 또 여러분 영역도 지켜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능력들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제 거쳐야 될 그런 경쟁들이 이제 만만하지 않는데,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다양한 그 실험으로서의 이제 삶들이 있는데, 거기서 움츠리지 않고 한번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그 실패한 가대처럼 몸을 움츠리는 것들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넓히고 정면을 응시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삶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셔야 될 텐데, 움츠리지 마시고 똑바로 서서 여러분들 어떤 적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적들을 한번 부딪혀 가면서 여러분들 삶들을 조금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